안녕하세요. 1차 관세법의 김보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관세법의 기본 이해 1장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옆에 보시면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죠. 그 옆에 번호가 있어요. 168385, 그 다음에 307535, 007705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은 거의 이제 1년에 두세 번씩 개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 담은 규정이 1638호에 해당되는 관세법 규정이라는 건데요. 이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치셔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세법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최근으로 볼 수 있는 관세법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제 최신 버전의 관세법 규정을 반영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시점에는 또 개정이 됐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개정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내가 개정된 내용은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사이트에서 보고 교재 중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관세법 개정이 되긴 돼도 그렇게 막 심하게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 굉장히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용어의 정의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있고 해서 물론 정말 많이 바뀌면 제가 개정 강의를 한번 하긴 할 건데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교재에 수록을 해놨으니까 만약에 최신 법령으로 바뀌었다면 한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바뀌면 제가 개정 강의를 한번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고 밑에 1절 관세와 관세법 볼게요. 관세를 내보신 분들이 있나요? 관세가 뭔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관세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관세가 있고 내국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국세는 뭐 부가세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잘 내시는 뭐 법인세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면 취득세나 뭐 양도세나 취등록세나 종합부동산세 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금의 종류가 많죠. 내국세에는. 근데 관세는 딱 하나예요. 관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을 내국세라고 한다. 그런데 관세는 국경을 넘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내는 게 관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걸로 직구를 많이 하시니까 관세를 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세히 볼 수 있죠. 이런 분필을 하나 살 때도 부가세를 내잖아요. 어떤 물품을 살 때는 내국세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면 세금을 냅니다. 내국세로. 근데 관세는 수입을 해야만 이제 관세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제 수입을 요새는 많이 하니까 관세를 아시는 분도 많은데 관세를 안 내신 분도 많죠. 왜냐면 수입 물품을 안 사는 분들은 어쨌든 이제 내가 사는 물품이 수입 물품이라면 이렇게 도소매를 거쳐서 관세의 가치가 포함이 돼 있겠지만 직접 관세를 내신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수입업자로서 물품을 사야지 부과되는 게 관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직구 많이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국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지만 관세는 일상생활에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길거리 지나가 보면 세무사 사무실은 되게 많죠. 근데 관세사 사무실은 있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입하는 업체가 많은 곳, 인천, 부산 이런 데 많고 그 다음에 세관 앞에 우리 학동에 서울세관 있죠. 서울세관 앞에 관세사 많고 그런 식으로 관세사가 이제 사무소가 있는 곳, 법인이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세무사는 사업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많죠. 그래서 여러 군데 세무사는 많은데 관세사 사무실을 물론 보신 분도 많겠지만 어쨌든 일정 지역에 좀 몰려 있습니다. 관세사 법인은.
그래서 1번 관세 볼게요. 1번에 관세의 보면 관세는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래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조세이다 라고 돼 있죠. 뭐 이런 말들은 쓸데없고요. 제가 쓸데없다고 하는 거는 법조문에 안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상세 설명이죠, 그냥. 그래서 지우셔도 되고. 밑에 보시면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그 다음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되지만 맨 밑에 우리나라는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나라 국경선을 넘었는데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수입세로 부과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공산주의 같은 나라는 통과를 하기만 해도 통과세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공산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고 많은 이제 국가들이 대부분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어요. 밑에 보면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돼 있죠. 관세는 수입선을 국경선을 통과를 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의 1순위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는 그냥 1순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은 옆에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급, 채권에 우선해서 관세를 징수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1순위로 징수를 합니다. 1순위로 징수한다는 거는 이 물품에 대해서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많아요. 그러면 관세도 있을 거고 뭐 국세도 있을 거고 채권도 있을 거고 빚쟁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관세를 제일 먼저 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보면 관세를 납부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있죠.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 처분의 대상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물품도 체납 처분이라는 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품을 수입한 건 아니지만 다른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채권이 있었어요. 채무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물품을 체납 처분할 때 관세를 국세와 동일하게 추징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국세와 동일하게 징수한다는 거는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는 1순위거든요. 그래서 국세와 동일한 순위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1순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1순위다. 대신에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법조문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말들이 1순위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 이것도 이제 법에 있는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부가세, 지방세, 담배,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등의 내국세는 가산세 및 체납 처분이 일단 포함하고 부가징수 환급에 대해서 국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관세법과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돼 있죠. 조금 길긴 한데 무슨 뜻이냐면 부가세 등 내국세가 있습니다. 이런 내국세랑 관세가 있어요. 근데 사실 관세에 대한 거는 수입 물품에 대한 거는 내국세 규정에 따르지 않고 관세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국세 규정은 모든 내국세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부지 이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부지, 담지, 계주, 교농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 내국세에 대해서 관세법이 우선한다라는 뜻인데 부는 이제 부가세고 지는 지방 소비세죠.
그다음에 담은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에 대해서는 관세가 우선해서 관세법을 적용한다.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보기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부지, 담지, 계주, 교교, 농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우면 이제 별거 아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주의 이렇게 돼 있어서 수입 판매세, 법인세, 농어촌 개발세, 유류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요게 그냥 쓴 말이 아니고 이제 오답으로 나온 경우에요. 기출문제로. 그래서 부지, 담지, 계주, 교교, 농 요거를 외우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겠죠. 밑에 2번 볼게요.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의 징수. 그래서 요것도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다 관세가 우선하니까. 그래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할 경우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이 우선하긴 하지만 원래 관세법이 우선하면 세관장이 내야 돼요. 세관장이 부가징수를 해야 되는데 세관장이 하는 것보다 세무서장이 하는 게 더 빠르겠다,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면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세청이 있고 관세청이 있어요. 다 이제 똑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세청은 이제 내국세에 대해서 하고 관세청은 관세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국세는 국세청의 소관 사항이고 관세는 관세청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내국세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관세에 관한 것들을 다루죠. 그래서 제 이제 대빵은 국세청장이겠죠. 국세청장이고 관세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국세는 세무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장들이 있어요. 관세청은 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장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그 주어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세청장이 징수하는지 세관장이 징수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세관장인지 국세청장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뭐 분부세관은 5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세관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관세에 관한 것들은 세관장이 부가징수를 하고 이제 관세청장은 뭐 법령적인 거, 정책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세관장이 관세에 대해서 부가징수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경우에는 내국세랑 같이 세무서장이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알아두기 있는데 요거는 알아둘 게 아니라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볼게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자의 조건. 그러니까 원래는 세관장이 징수해야 되는데 어떨 때 세무서장이 징수를 하냐. 첫 번째, 내국세 등만이 체납돼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1,000만 원 이상을 초과했을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 등만 체납이 되는 것. 수입 물품 중에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만 체납될 것. 그 다음에 체납된 내국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할 것. 여기 두 개 모두 해당이 돼야 됩니다.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세요. 그래서 저는 시험 때 그냥 1 이렇게 외웠는데 내국세만 체납되고 1,000만 원 이상을 내국세가 초과할 때 이렇게 외워주면 되죠. 밑에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3개가 있어요. 3개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은 마지막에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체납처분 유예. 그래서 소회체 이렇게 외우세요. 3가지.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다음에 회생인가 결정을 지금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이렇게 3개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는 모두 만족시켜야 되고 징수할 수 없는 요건 3가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무사장이 징수하는 것 자체도 문제 하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외워두세요. 3번 보시면 관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대한 규정 적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체납처분비, 부과, 징수, 환급에 대해서는 맨 끝에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과, 징수, 환급, 체납처분비에 대한 것들은 내국세에도 이제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관세에 관한 거는 관세법을 준용한다라는 뜻이겠죠. 밑에 담보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보 관련 규정도 내국세에 다 있어요. 그러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에 관한 담보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입 물품에는 웬만하면 관세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내국세법에 아무리 뭐라고 돼 있어도 이제 관세법을 웬만하면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관세법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목적부터 시작을 합니다. 관세법은 지금 제가 이제 말하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관세 부과 징수, 그 다음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적정, 관세 수입 확보, 국민 경제 발전의 이바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게 키워드거든요. 관세 부과 징수를 위해서 이제 관세법을 배우면 관세법의 목적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목적은 관세법 제1조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관을 일단 적정하게 하고 수입을 확보한다.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두 개를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관세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목적에도 나오지만 관세법은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표예요. 통관을 적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잘 확보해서 관세 세수인 수입을 잘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관세법은 존재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의 목적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왜 키워드 체크를 하라고 했냐면 말을 조금씩 바꿔서 이제 보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키워드 위주로. 그 객관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읽어서 고개만 끄덕거려가면서 공부하면은 다 틀려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이 말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외우시고 공부를 해야 그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걸 찝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키워드 위주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볼게요. 관세법의 성격 이렇게 있는데 5가지 성격이 있어요. 요것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세법적인 성격이 있다. 우리 당연히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법적 성격이 있다. 통관법적 성격. 통관은 이제 수출입, 반송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수출입을 하기 때문에 통관법적인 성격이 있다. 세 번째 형사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은 그 말 그대로 뭐 징역을 가거나 과태료 부과하거나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것, 벌칙 있죠. 그런 것들도 관세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어서 형사법적 성격도 있다. 밑에 국제법적 성격. 우리 관세법은 아무래도 수입 물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국제법을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WTO 협정이나 WCO 협정이나 뭐 APEC 협정이나 이런 협정들에서 회원국이 가져야 하는 의무들 이런 것들을 관세법에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 밑에 쟁송 절차법적 성격도 있다. 우리 관세법에서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법적인 것도 5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쟁송 절차법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네모칸에 옆에 있는 내용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조세법적, 통관법적, 형사법적, 국제법적, 쟁송절차법적 이렇게 5개만 외워주세요. 이것도 이제 법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2차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일 있겠지만
1차에서는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옆에 보면 관세법의 체계 볼게요.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관세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행령은 맨 끝에 줄 옆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그 다음 시행규칙은 맨 끝에 줄 기재부령으로 제정한다. 라고 돼 있죠. 관세법은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국회에서 인가해서 법이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제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관세법은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뭘 공부하는지는 아셔야겠죠. 밑에 2절의 관세 용어의 정의 볼게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이제 법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법에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옆에 보면은 기출을 굉장히 많이 써 있죠. 매번 거의 기출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알아두는 게 아니라 외워야 돼요. 그래서 관세 용어의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목적 배우셨고 용어 정의는 일단 통관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통관은 관세법에서 말하는 통관이란 수입, 수출, 반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수출은 나가는 거, 반송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 요거를 세 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수입, 수출, 반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입부터 볼게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그 가로는 일단 제끼시고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입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들어오는 건데 첫 번째 반입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는 수입 요건이 모두 성립이 되지 않아요. 반입이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 사용을 해야 수입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로에 있는 거 다시 볼게요. 반입 보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곳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요.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잠깐 보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외국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만 보세구역 자체, 우리 면세점을 외국으로 보는 것처럼 보세구역 자체를 외국으로 봐요.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면 그때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것. 그 다음에 소비 사용되는 것 옆에 가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사용을 포함하며 239조 소비 사용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사용을 포함하고 법 239조를 뺀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사용이란 그 우리나라 배예요. 여기 태극기를 달고 중국에 잠깐 가 있는 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사용은 수입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239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두 개가 아니니까 같이 외울게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외국 물품 있는데 외국 물품은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외국에 있는 물품이지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관세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러니까 수입신고는 했지만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외국 물품으로 봅니다. 밑에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수출신고가 이미 수리됐다면 외국 물품으로 보죠. 밑에 보면 보수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 요거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보수작업 배울 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밑에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 요게 이제 239조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 기역, 리은, 디귿, 리을 있죠. 기역 보면 선기,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니은 보면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경유해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디귿 보면 여행자가 휴대폰을 운송수단, 통로에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리을 관세법이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네 가지
그 오지선다에 나오기도 딱 좋죠. 그래서 기억 보면 이제 선기 차량용품을 선기 차량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할 때는 소비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유하는 사람이 용도에 따라 소비할 때. 그 다음 디귿은 여행자가 휴대폰을 운송수단 통로에서 소비 사용할 때. 리을은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239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넘어가서 수입의 의제 볼게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외국 물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들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있죠. 기억 우편물. 제가 이제 다 써있지만 키워드 위주로 얘기할게요. 기억은 우편물. 최신간서에서 수취인에게 내진 우편물, 즉 내가 받은 우편물입니다. 니은은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디귿은 몰수 물품. 리을은 통고처분. 미음은 국고귀속. 비읍은 몰수에 가름해서 추징된 물품. 요거의 공통점이 다 이미 관세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따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수입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우, 매, 몰통, 그 다음에 국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6가지를 이렇게 외우세요. 우매, 물통, 국축. 그래서 우편물,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통고처분된 물품, 국고귀속된 물품, 몰수에 가름해서 추징된 물품. 이렇게 6가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외우셔야겠죠. 밑에 수출 볼게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가는 걸 말하죠. 그 다음 수출의 의제, 최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으로 본다 라고 돼 있죠. 우리 아까 수입의 의제는 이렇게 수입의 의제는 앞에 보시면 그 6가지가 있었죠. 우매, 물통, 국축 6가지나 있었는데 수출의 의제는 여기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밖에 없는 거죠. 수출의 의제는 이 우편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의제는 6가지, 수출의 의제는 1가지다 라고 보면 되겠죠. 밑에 내국 물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독으로 출제되기는 조금 어려워서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보면 반송 등이라고 있죠. 의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외국 물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물품이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관 안 하고 다시 나가는 거, 요거를 반송이라고 합니다. 2번 반송의 의제, 반송의 의제도 똑같이 수출의 의제처럼 우편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하게 수출 반송된 것으로 본다. 밑에 보면 통관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통관은 수입, 수출, 반송 이렇게 3가지다 라고. 옆에 보면 환적 및 복합 환적이 있습니다. 환적은 말 그대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복합 환적도 갈아타긴 하는 건데 이제 조금 더 한 단계를 거친 거죠. 환적 보면 동일한 세관에서 관할구역에서 입국, 입학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입국하는 곳에서 출국하는 곳으로 옮겨 실는 것, 이거를 환적이라고 하고요. 복합 환적은 입국, 입학하는 물품을 다른 세관으로 운송한 다음에 출국,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합 환적은 우리 환적은 그냥 입국하는 곳에서 출국하는 곳으로 옮겨 실는 것이었는데 복합 환적은 입국하는 곳에서 한 번 더 옮겨요. 운송을 하고 운송하는 곳에서 출국하는 곳으로 옮겨 실는 것, 요거를 복합 환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기출문제로 가끔 나오니까요. 이제 잘 외워두세요. 밑에 보시면 운영인이 있습니다. 운영인은 특허보세구역에서 특허를 받은 자, 밑에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신고를 한 자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보세구역 할 때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밑에 보면 외국무역선 등 있습니다. 외국무역선은 당근 이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 그 다음에 외국 무역기는 항공기를 얘기하죠.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외국기를 운항하는 항공기. 그 다음 내항선, 내항기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항공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외국 무역 선기랑 내항 선기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밑에 보면 선용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용품은 말 그대로 배에서 쓰는 물품이고요. 기용품은 항공기에서 쓰는 물품이고 차량용품은 차량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차량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는 차량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막혀 있어서 지금 차량으로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량은 관세법에서는 기차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동차나 기차를 우리 관세법에서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차를 타고 차량을 타고 외국으로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북한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많겠죠. 모스크바로도 가고 뭐 중국으로도 가고 이런 차량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개성공단 왔다 갔다 하는 차량밖에 없어요. 선용품 등 보면 선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여기 동그라미 거기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면 선용품은 외국 물품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다. 즉 내국 물품도 선박 안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선용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용품, 차량용품은 똑같아요. 그 다음 항공기랑 차량이라는 것만 다르죠. 그래서 선용품이 가끔 이제 그 목록을 물어볼 때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외워두세요. 그래서 음식, 연소, 밭소, 집기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음식, 연소, 밭소, 집기. 그래서 음은 음료고 식은 식품이고 연은 연료고 소는 소모성 소모품, 그 다음에 밭은 밧줄이고 소는 이제 소가 아니라 수죠. 수리용, 예비용 부분품, 부속품. 그 다음 집은 집기고 기는 기타죠. 그래서 음식, 연소, 밭소, 집기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선용품이 됩니다. 그래서 선용품은 선박 안에서만, 차량용품은 차량 안에서만, 기용품은 항공기 안에서만 이렇게 쓰는 게 의의다,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외워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1장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 관세법의 총칙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